우선 소나기 마을에 관해서 경기 문화재단에서 만들기는 작년에 만들어서 조금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 마을은 연근평 800평의 3,600호의 문학관이 있고 야외에 14,000평의 단층도가 있습니다. 문학관은 주로 2층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고 지난 7월 17일 문을 연 소나기를 소재로 한 실감 콘텐츠 영상 체험관이 지금 개관 중에 있습니다. 소나기마을 전시관은 제1전시실이 작가의 유품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제2 전시관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체험관이 있고 황순원 선생과 관련된 문학적으로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는 보시지 않도록 하고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10년 전에 만들던데 이걸 만들 때 한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이 길어서 뭐 좋을 게 없어서 한 20분 내지 30분 내로 소나기 마을 안내를 드릴 참인데 황순원 문학과 소나기 마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원 선생은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 제경면 핑장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안남도 대동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이 지역의 지주집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군에서 황씨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속이 안 좋아서 체증이 있어서 소주를 조금씩 어른들이 드시게 했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어린아이가 반주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일생을 소주 애호가였습니다.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바쁘셨어요. 마주함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댁에 뭐 새벽 때 갈 때는 소주 한 박스 사가면 되었는데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마주함을 한 박스 사갔어요. 근데 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뭐 그걸 우리가 아까워한 적은 없습니다만, 몇 사람이 늘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죠. 저는 대학원을 다닐 무렵에 이분이 사당동 예술인마을에서 또 여의도로 가셨다가 사당동으로 오시고 할 때 저랑 친구 같이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그때는 포장이서 없었어요. 가서 다 가봐 이 저 책 싸고 묻고 그래가지고 들어 나누고 차만왔었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제 별명이 황순원 선생님의 빌서실장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부터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이분의 제자였고 그 밑에서 문학과 인생을 배웠습니다. 평안남도 대흥군에서 출생하셔서 그 무렵에 참 어려운 것인데 스케이트도 타고
또 란도셋 가방도 메고 다니고 이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산 중학을 잠깐 다녔어요. 그리고 평양 수시 중학을 다녔는데, 근데 그때의 중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학교가 아니라 5년제입니다. 이 오산 중학에 가 있을 때에 그때 교장이 누구였냐 하면 남강 이성훈 선생이셨어요. 남강 선생이 일화를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일을 학교가 무단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모여서 동맹휴업을 했다. 수업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남강 선생이 운동장에 나오셔서 학생들 앞에서 이 못난 녀석들아, 동맹휴업이나 수업 거부를 하려면 좀 큰 걸 가지고 하지. 이 땅에 이런 걸 가지고 하느냐? 근데 그 학생들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큰 걸 가지고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 저항하는 이런 걸 가지고 좀 해야지. 너희가 이게 중간고사 수업 시험 기간 바뀌었다고 이걸 가지고 하느냐? 남강 선생이 이를테면 김희독립선언서 33일에 33일 중에 한 번이었죠. 근데 황소문 선생은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남강 선생을 바라보면서, 남강 선생이 백발의 수염을 길렀는데 이 중간에서 깔끔하게 자르고 늘 한복을 입고 이런 분이었죠. 남자는 늙어가면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편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왜 감옥을 살았을까요? 아버지 황찬영 씨는 평양 숭덕학교 교사였는데 1919년 김희독립선언 때에 평양 시내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자였습니다. 일경에 체포되어서 2년 6개월 언도를 받고 감옥을 살았어요. 그때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면회를 가보고 감옥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남강 선생을 보던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다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설, 단편 소설에 써두었어요. 우리 제자들은 연세 들어가시는 황수원 선생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는 늙어가면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좀 닮아보고 싶은데 저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남 추사에 오르내리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그리고는 이제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무렵에 1915년생이니까 10살이면 25년, 20살이면 35년 이렇게 되죠. 그 어간에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갈 정도면 아주 넉넉하고 풍족한 집안이어야 하는 거죠. 그 사모님 양정길 여사는 숙천군 출신인데 만주에 사과를 수출하는 큰 과수원집 딸이었어요. 이분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금성 전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딸을 일본에 유학 보낼 정도면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만주에 그때 사과를 수출하던 곳이 봉천이었는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 봉천이고,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 중국이 몇 군데 지명을 바꿨습니다. 봉천을 신양으로, 신양이라고 부르는 신양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안동 도호부가 있던 그 안동을 단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 부위의 황궁이 있던 허수아비 만주국의 수도 신경을 지금 장춘이라는 곳으로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이를테면 일제 생산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이 하여간 이 평안도 일대에서는 이름 있는 집안이었는데, 수락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번 애는 약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대지 않아?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잔망스럽게도 그 무렵에 드문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소리 조금 높여주십시오.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연애 결혼을 했느냐고 우리가 시비 걸리는 아니지만, 사모님한테 나중에 들으니까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학교 다닐 때 예반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 연애를 했는데
때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황순 선생이 일본의 이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다녔다라고 하는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낸 전집을 문학과 지성사에서 낸 마지막 전집의 교정을 보면서, 조금 낮추세요. 교정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지방 사투리 발음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일본인이니까 남도 사투리를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과점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베이컨이라고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바꾸세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베이컨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나? 아닌데요. 제과점이 나왔는데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와세다 대학 영문과 출신이시죠? 속으로. 그것 말고는 영문과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일생을 한글만 쓰셨습니다. 뭐 영어를 발음하신 적도 없고, 이분은 어떻게 영문과를 다녔을까 스러울 정도로. 하여간 그런데 거기 계실 때 동경 학생예술좌라고 하는 유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황순원 그리고 연극하는 이해랑 이런 사람들 거기에 같이 있었죠. 이해랑 씨 아들이 바로 요 밑에 와서 집을 짓고 삽니다. 화가인데 수명여대 교수로 있다가 퇴임을 했어요. 왜 여기 오셨냐 제가 물어봤더니 아버지 친구인 황순원 선생의 소나기말 곁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죠. 어떡하겠어요. 네. 저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굉장히 좋은 화가입니다. 이 와세다 대학을 다닐 때에 방가라고 하는 시집을 냈어요. 그게 한 달에 몇 살인가요? 19살인가 뭐 그랬죠? 그 방가를 낸 무렵이? 예, 아마 그 무렵일 겁니다. 지금 이분은 우리 여기 소나기말의 상주 작가인데 함준미 동화 작가입니다. 박수로 한번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우리 소나기말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팀장 최형숙 팀장이십니다. 여기 여러분 소나기말에 우리 스텝이 한 15분 있습니다. 보통 문학관에 그 관장이 있고 상관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예사나 아니면 이제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있고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우리가 이 스텝이 한 15, 한 16명, 거기다가 노인 일자리 도와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방가라는 시집을 내었는데, 이 방가라는 시집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그 시를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요?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이니까. 이따 올라가셔서 이제 그 2층에 있는 전시실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부로부터 나중에 이 독립유공훈장을 주서받아서 전시해놓은 그런 이 훈장이 있고, 선생님 자신은 훈장을 2번 받으셨어요.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금관문화훈장 주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훈장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내고 방학 때 들어오다가 일경에 체포되어서 29일간 한 달 정도 구류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울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죠. 들어와서 귀국한 다음에 이 지주 집안 일가가 북한에서 이를테면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는 동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서가에서 월남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하게도 거기 먼 친척 외에 가까운 분들은 다 월남을 해서 여기 남한에서 같이, 한국에서 같이 사셨는데,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151명 적십자 총재가 대표가 되어서 교환할 때, 제가 그때 저희 대학의 설립자를 따라서 1천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거기 한 20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 때부터 과장
국장 사무총장까지 20년을 하고 나중에 통일문화연구원장 2년을 하고 22년을 이쪽 일을 했는데 오전에는 거기 나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학교에 들어와서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여 년을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양쪽에서 다 월급 받은 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수당밖에 안 주는 것이었죠. 그 무렵에 이 사가족 고향 방문단을 보내면서 150명을 선정을 하는데 사회적 명사 가운데 몇 분을 좀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께서 고향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평양, 공부하시던 평양을 가보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겠대. 가족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가족회의를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닫혀있던 데를 열고 가는 마당에 위험할 수도 있고 연세도 계신데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어서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보다 가까운 가족이 있어서 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가시도록 하고 한 자리라도 양보하겠다. 참 얕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족회의를 해서 안 가시는 걸 했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지난번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질 일은 아니어서 그냥 저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급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나는 부모 행자 다 내려왔는데 정말로 부모가 거기 남아 계신 분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월남한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서울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황순원 선생님께 소설을 배우고 조병화 선생님께 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제 이제 은사신데, 그래서 제가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 회장도 꽤 오래 했습니다. 이 서울고등학교 계시다가 이 두 분 다 1957년에 경희대학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입학을 해서 만나 배웠을 때는 경희대학에서 이제 오래 교수로 계셨을 때입니다. 황순원 선생은 경희대학에 23년 6개월을 계셨습니다. 단 한 개의 보직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보직을 권유해도 본인이 나는 자금쓰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 보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보직을 안 하시면서 평교수로 지내셨는데 학과장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직이라기보다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입학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황순원 선생님이셨어요. 그 교과서에서만 보고 황순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왜 국문과에 지원했느냐, 면접에서 좀 소중하고 이 수준 있는 걸 물어보시지 않고 왜 국문과에 지원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길래, 그때는 여러분 면접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면접에 0.5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때는 면접은 다 신체검사하고 면접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큰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이 이래 싶어서 영문과보다 쉬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경희대 국문과를 꼭 가고 싶었죠. 그래서 제 점수로 갈 수 있는 다른 대학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경희대 국문과를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건너다 보시더니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아니 학생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이 그렇게 당연치 않다라더니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 면접을 왜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대학 1학년 첫 강의 시간 문학개론 수업 황순원이에요. 근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 면접했던 그 재수자금한 단아한 이런 분이셨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이분이 건강이 좀 약하셔서 건강을 잘 단련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어 하나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국문과 출신이지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남긴 말씀들이 있으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문학의 절반은
내 내자복 실세. 사모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걸 팩트 체크를 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대단한 활수입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 이 권사회장, 여신도 회장 뭐 이런 걸 오래 10년 하셨고 사람을 만나면 제가 가면 김 교수 왔어? 잘 지냈어? 악수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분이세요. 저쪽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안전다리 책상 앞에 앉아 계시다가 고개만 돌려가지고 왔어? 이거 다 해요. 하여간 그런데 내 문학의 절반은 내 내자복 실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평생을 굉장히 사이좋게 사셨고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2000년도에 86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으신가요? 아니요, 뭐 별 차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100 몇십까지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한 5, 60세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20, 30세 사실 거예요. 뭐 그보다 더 살면 조금 지루하니까 120이나 130까지만 사시는 걸로. 혹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혹시 반대하더라도 여기에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볼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럼 손을 들어야 되는데 불편하거든요. 네, anyway. 그래서 그 사당동에 그 근방에 3.1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두 분이 매번 80대 후반인데 동갑이에요. 1915년생.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란히 누워서 오늘은 이분이 저분을 위해서 또 내일은 저분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이 드셨는데 그날은 이 선생님이 기도하실 차례 때 사모님 보고 당신이 좀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차례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두 분이 나란히 잠드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안 일어나서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말년의 소망이 내가 죽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고 가게 해달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셨어요. 사모님은 그로부터 14년을 더 사셔서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100세. 그래서 제가 그분의 회 한국일보의 칼럼을 쓰면서 100년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이 묘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천안에 있는 공원 묘원에 있었어요. 소나기 마을 2009년도에 건립을 하고 2010년도에 이리로 이장을 해서 모셔왔습니다. 문학과 바로 옆에 묘역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조그만 비석이 옆에 하나 있어요. 제한황공 수문지묘. 제한황씨거든요. 거기 보면 뒤에 아들 이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원래 그 묘역에 있던 비석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거 있으니까 이름 같은 거 안 새기고 또 문학관에서 자손 이름까지 새기는 거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묘비명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 격동기의 한국 문학의 순수와 절제의 극을 이룬 작가. 제가 이 묘비명을 썼는데 순수와 절제의 미학을 이룬 작가 이렇게 썼는데 그 아들 황동규 씨가 신이죠. 유명한 신 아닙니까? 뭔가 하나 좀 찌르는 게 있어야지 이 좀 너무 편안하다. 돌아가셔서 편안한 게 나은데. 그래서 순수와 절제의 극을 이룬 작가 황순원 선생 1915에서 2000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죠. 일생을 아름답게 내조한 부인 양정길 여사 1915에서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못 쓰는 거죠. 살아계시니까. 거기에 몇 년 동안하고 쓰면 사모님이 그 해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워놨다가 양정길 여사 여기 소나기 마을에 함께 잠든다. 돌아가셔서 이 합장을 해드렸는데 제가 사모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합장해달라.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신 자리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뭐 오셨단 말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 한국에 이름 있는 사람들 교역을 가보면 전부 공군입니다. 근데 이 문인들 가운데 이름 있는 문인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가 평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서양에 여행을 하다 보면 교회나 천주교회 앞마당에 다 묘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죽으면 나 여기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 뼈를 묻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평토장이에요. 그 묘병이나 비스 같은 것만 세웁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자리를 놔두고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열고 들어가서 같이 모셔놓고 2014를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생을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일까요? 예를 들면 김동리 선생은 황순원 선생보다 10살 위인데 이분은 온갖 사회활동도 다 하고 논쟁도 하고 뭐 다들 하셨어요. 근데 황순원 선생은 그거 안 하셨어요. 미당 서정주 선생은 황순원 선생과 동갑이고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친구분이었는데 일전시실에 나중에 가보시면 미당 선생이 국화옆에서 마지막 절을 써서 황순원 선생에게 준다라고 하는 액자를 만들어서 준 게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액자죠. 미당 선생은 이제 친일 전력이 있습니다. 미당문화관을 가보면은 뭐 숨기지 않고 친일시 딱 걸어놨어요. 친일했다 어쩔래. 이걸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BJR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배째라 말이죠. 이거 웃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미당 선생을 평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미당문화관을 운영하는 분들을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일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대로 보여준다. 근데 여러분 미당은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친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순수하게 시를 쓰고 서정적인 가운데서 언어를 생산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자기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신소설에서부터 현대소설로 넘어오면서 춘원 이광수가 없다면 김동인, 염상섭, 나도용, hen증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당 서정주가 없다면 한국의 현대시가 이를테면 현대적으로 세련된 옷을 갈아입는 그 통로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때 제 선배인 정호성 씨와 단시 동인 여러분들이 서정주 화형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야, 저 친일이지만 저렇게 이 원로 선배 시인은 살아있을 때예요. 불 태우는 게 이게 괜찮은 거냐. 근데 제가 몰랐었죠. 제가 1학년이고 그분들이 4학년일 때인데 저 몰랐죠. 그 화형식이 서정주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서정주의 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국가협회에서 처용단장 이런 시를 읽어보면 도대체 서정주를 넘어가지 않으면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넘어서서 어른이 되죠. 서정주를 넘어서야 내가 내 시를 쓸 수 있겠다. 이런 그런 화형식은 여러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그 시인을 비난하고 이를테면 탐해, 침뱉고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존경에 따른 표시인데 그러니까 이걸 뭐 화형식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만 하여간 이 황순원 선생은 문학에 대한 인식,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 순수와 절제의 미학을 드러내는 글쓰기 이것 외에 다른 걸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F가 없습니다. 김연아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그래도 김연아 싫어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F가 없습니다. 일생을 이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이와 같은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소나기 마을을 만들 때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황순원 문학을 발표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휴머니즘 또는 휴먼 센트리즘, 인본주의나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저 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예? 한 30분 지났죠? 5분 한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말씀드립니다만 이 직업병입니다. 선생 오래 해가지고요. 대학 교수를 한 30년 하다 보면 이거 혹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만 하면 길게 하고 말만 하면 아무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보신 게 이거예요. 많이 보신 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는 누가 그만두라고 해도 뭐 무슨 기장 간다고 이런 하여간 이건 이제 많이 보시기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나 인간중심주의 같은 것입니다. 이분은 104편의 시를 썼고 104편의 단편을 썼고 한 편의 중편을 썼고 7편의 장편을 썼습니다. 경희대학 교수로 23년 6개월 계시는 동안에 이 단편의 3분의 1을 그리고 장편 7편 중에 4편을 쓰셨어요. 이 작품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분은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을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나는 단편 작가가 아니라 장편 작가다. 그래서 한 번은 프랑스에서 황순원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써서 보내달라는 책당이 제게 와서 제가 선생님한테 살아계실 때 여쭤봤어요. 대표작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김군이 알아서 해. 근데 이 작가로서 뭐다 이런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움직이는 성 2편의 작품을 선택해가지고 못 골라서 결국 2편 다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6월의 대화라고 하는 단편에 3가지 에피소드가 묶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남북이 분단되어서 아직 휴전선이기 전에 38선이 나뉘어져 있는 데입니다. 거기 국경수비대가 있어요. 뭘 지킬까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몇 가족이 배를 타고 그 임진강을 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있어서 소리가 나면 이 충돌부서에 있으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 강을 건너오는데 한 집안의 어린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이 포대에 말아가지고 물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잠깐 천둥 소리가 난 이후에 잠잠해졌고 결국 이 가족들은 모두 다 무사히 월남을 했습니다. 자, 무사히 월남을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목숨 산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애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내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순원 선생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이걸 소설로 썼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그마한 그 행장을 풀어서 가위를 꺼내어서 갓난아기를 버린 그래서 퉁퉁 부른 양쪽 젖에 저 꼭지를 잘라버린다. 선택하죠 여러분. 이런 말하자면 황순원이 바라본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박하지만 작은 사람들, 그 피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황순원의 작품 세계를 얘기하자면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가를 그런 점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존경을 하는 것인데 2000년에 돌아가시고 기념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쭈었어요. 선생님 황순원 문학상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나는 죽으란 얘기야? 보통 살아있는 사람 문학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 선생님 조병환 선생님은 문학관을 만들고 스스로 평론문학상을 만드셔서 내가 장학금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문단에 장학금 준다 생각하고 사람 정해가지고 자기가 다 상 주셨어요. 조정래 문학관 2개나 있어요. 이회수 선생도 살아있을 때 문학관이 있었습니다. 김홍신도 저 논산에 가면 살아있는 분인데 문학관이 있습니다. 요즘 산사람 문학관도 많고 문학상도 많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은 고지고대로인 분이니까 저거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야?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나중에요. 나중에 얘기하라. 이런 것뿐입니다. 아주 이렇게 앞뒤가 분명한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나 몸바람처럼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문학과 인품을 우리가 함께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2002년 이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 인사동에서 문인들이 모여서 송년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소나기 무대가 양평인가 알아? 저 기억이 없어요. 제가 황순원 작품을 다 읽었고 석사 논문을 황순원을 썼고 일생을 그 밑에서 제자로 있는데도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작은 책에 어느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아마도 그 19페이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19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죠. 19페이지 맨 밑에 줄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이게 소나기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줄에 의지해서 경희대 교수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양평군수를 만났습니다. 양평군수를 만나서 하여간 이 얘기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거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양평군만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희대학도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사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학이 컨텐츠로 백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제가 경희대 교수회의에 서울 캠퍼스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총장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가 제게 물었던 말 돈을 안 합니까? 총장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뭐 내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러면 안 하죠.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대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양평군에서 기본 예산을 세우고 매칭 펀드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2분의 1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동채 씨였어요. 광주 서구국회의원 DJ 비서실장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희대 국문과 출신 황순원 선생 제자. 근데 이분이 뭐 도와주지 않았어요. 뭐 그 좀 해줘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제가 저희 대학의 그때 대외협력부총장이던 이광재 교수님 하고 이 장관께 브리핑을 하러 갔는데 옛날에는 형했는데 거기 가서 형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관이 보니까 했는데 그때 배석해 있는 사람들이 그 간부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이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결국 국비로 2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를 짓는데 125억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물론 또 보강하고 추가로 돈 들이고 계속 들어갔죠. 지금 이 문학과는 양평군 경희대 중앙일보가 함께한 문학관으로 되어 있고 문학재도 3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양평군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양평군에서 1년 연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우리 여기 직원들의 임금비라든지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입장료 수입은 전부 다 세외 수입으로 군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 문학관이 참 박복입니다. 저는 여기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매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직원들 참 고생합니다. 그래서 박복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학관이 만들어졌는데
2009년 6월 13일 문을 열고 올해로 그러니까 13년째가 되었죠. 문을 열고 한 4, 5년 지나서 우리 문학관은 전국에서 유료 입장객이 제일 많이 오는 문학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소년이나 소나기라는 이름의 네임밸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근접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문학관이 계속 1등 할까요? 못합니다. 이런 말 아시죠?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여러분, 제가 오클라호마 사투리를 씁니다. 좀 웃으세요. 흐르는 노래는 인기가 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문자 문화가 영상 문화로 바뀐 시대에 문인 단체로 과거처럼 그와 같은 원고지에 글 써서 그걸 주고받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 책 글쓰기 대학이나 디지털 문인회나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시대 속에서 문자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문학관이 이전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젊은 세대는 여기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시스템을 만들자. 근데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양평군에다 달라 그럴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 우체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응모를 했는데 결국 소띠끄럼 치다가 집안듯이 발생했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냐면 10억입니다. 보통 문학관이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를 해야 2,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문체부 심사위원들도 문학관에서 뭐 이런 걸 내, 이건 대체로 큰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하는 일인데 뭐 문학관이 이런 걸 하냐. 근데 그 콘텐츠를 보니까 소나기의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겠다. 근데 이게 소나기, 황소나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작가나 작품을 가지고 말해가지고는 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체험관을 만든 것이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재작년입니다. 이청에 있는 전시실을 대부분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었고 앞으로 저희는 한 2가지 정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 문학관은 3,000건물에 연건평이 800평인데 이 야산 산책로가 14,000평이 있고 아직 쓰지 않는 분유지가 한 5,0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문학의 첫사랑, 세계 문학의 첫사랑을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작품도 정했어요. 영국과 불국과 교수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정한 작품이 알프스 도데의 별, 마크 트웨인의 톰스, 루소의 모험,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아가 세계와 만나는 첫사랑의 얘기입니다. 지구별과 소형성, 현실과 상상, 그리고 어른과 아이. 이 중간 지점에 이를테면 어른이면서 아이인 어린 왕자가 사막에 불시착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세계와 만나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가슴 속에는 내 어린 시절 아련한 기억,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첫사랑이 없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손 들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옆집 소녀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처음 만나던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슴 설레며 그리워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좋은 기억이 남아있으면 그 영혼이 시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참 우리가 노력해서 진행 중인데 아들 황동규 문학관을 여기에 경렬해서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설가로서 예술의 회원이었던 한국의 판타네스의 작가. 아들은 시인으로서 서울대 연구과 교수로 오래 계셨죠. 시인으로서 지금 현재 예술의 회원인 판타네스의 시인. 이 양자의 두 사람의 문학관을 연결해서 왜냐하면 여기 인프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이게 도로를 닦고 전기수도 들여오고 이런 뭐 온갖 걸 다 안 해도 우선 땅을 매입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그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저산 회장님이 앉아 계시면 일어나신 것은 시간이 없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마치겠는데요.